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다별량 분석의 세 번째 챕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두 번째 꼭지, 회귀식에 대한 회귀 개수를 학습하는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선형 회귀 분석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파트가 뭐냐면 선형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는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한다 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베타 햇은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의 x 트랜스포즈 y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종속 변수 값이 존재를 하면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가 찾아집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모형에 대해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를 한번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A라는 모델과 오른쪽에 B라는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글래스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블 1이라는 거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고요. 제품에 대해서 0일 경우에는 정상인 제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귀 개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요. 만약에 만들어진 회귀 모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델 A하고 모델 B가 있는데 각각의 모델이 각각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1번 범주와 0번 범주로 속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지금 보는 예시와 같이 산출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두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냐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1번 범주에 대해서는 1번 그러니까 정답이 1인데 1로 예측할 확률은 0.908, 0으로 예측될 확률이 판별될 확률이 0.092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 B는 1번 글래스에 대해서 1번 범주일 확률이 0.557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0번 범주일 확률이 0.443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모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답 범주일 확률을 훨씬 더 크게 산출을 해주고 정답이 아닌 범주의 확률을 작게 산출을 해주는 모형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더 정확한 모형 또는 더 좋은 모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논리에 근거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글래스를 보면 1번 범주니까 1번에 속할 확률은 모델 A는 0.908로 내어줬지만 모델 B는 0.557로 내어졌습니다. 1번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 A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데이터는 정답이 0번 범주인데 0번 범주에 속할 확률을 모델 A는 0.799로 산출을 해주었고요. 모델 B는 0.575로 산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글래스도 모델 A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글래스는 정답이 1입니다. 1번 범주에 속할 확률이 모델 A에 대해서는 0.708인데 모델 B에 대해서는 0.604입니다. 역시 모델 A가 정답 범주로 속할 확률을 더 높게 산출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10가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10번째 걸 해볼게요. 정답은 0번 범주인데 A는 0번 범주일 확률을 0.932로 산출해 주었고요. B는 0번 범주일 확률을 0.675로 산출해 줬습니다. 모델 A가 더 크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A 모델이 정답 범주에 속할 확률을 더 높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A 모델이 B 모델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근거는 모델 A가 모델 B보다 정답 범주에 속할 확률을 항상 더 높게 산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지표를 정의를 하게 됐냐면요. likelihood 값이라는 걸, likelihood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likelihood는 뭐냐면 각각의 객체들에 대해서 정답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1번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가 0.908이 되겠고요. 모델 A에 의하면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가 0.799, 클래스 3는 0.708, 클래스 4는 0.786, 5는 955.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값들이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likelihood 값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모든 객체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이걸 이제 IID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산출이 되었다고 하면 각각의 우도는 두 사건이 독립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두 사건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에 대한 likelihood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든 객체들이 독립적으로 수집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데이터셋에 대한 likelihood는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요 개별적인 객체들의 likelihood 값들을 전부 곱해서 산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시가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예시입니다. 이 페이지에서의 예시고요. 우도는 likelihood는 이걸 우리말로는 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답 범주일 확률이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값들이 전부 우도 값으로 산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 B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B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값들이 전부 likelihood입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에 대한 likelihood는 얼마이냐? 여기서 보시는 이 우도 값을 전부 다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도라는 거는 확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확률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고요. 그 값들을 계속 곱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예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샘플이 10개밖에 없어서 이러한 수치값을 갖지만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도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로그 우도의 값입니다. 그러면 로그 우도는 이 값에 대해서 로그 함수는 아까도 우리가 같이 봤다시피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도가 크면 여기가 이제 우도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로그 우도는 우도가 크면 로그 우도도 당연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 값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그 우도를 계산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0.1455 오른쪽은 마이너스 0.541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큽니다. 그러면 우도를 최대화한다 라는 것은 이 우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는 로그 우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값이 큰 모형이 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다. 더 좋은 모형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도를 크게 만든다라는 것은 로그 우도를 크게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로그 우도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음의 로그 우도를 작게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max likelihood는 뭐랑 같은 거냐? max의 log likelihood를 이걸 이제 L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log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랑 같은 거냐면 log likelihood의 네거티브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이 최대 우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 데이터셋이 가질 수 있는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coefficient을 찾자. 그래서 데이터셋의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coefficient를 찾자라는 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i번째 객체의 likelihood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이 시그마라는 표현을 잘 눈여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P 주어졌을 때 이게 PY가 1이 될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베타라는 어떤 회귀 계수가 추정됐다 치고 x i번째 설명 변수, 객체 설명 변수와 i번째 객체 종속 변수를 가지고 likelihood를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1일 때는 이게 1에 속할 확률이니까 likelihood가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정답 범주가 0일 때는 0범주에 속할 확률은 1에서 1범주에 속할 확률을 빼게 되니까 1 시그마 x 기분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y가 1일 때는 위에 있는 표현식이고요. y가 0일 때는 아래에 있는 표현식이 바로 likelihood가 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y값이 0 또는 1의 값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합쳐서 하나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y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떠한 수의 0제곱도 0이니까 이 파트가 0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이 뒷부분에 후자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y가 0일 경우에는 1일 경우에는 얘는 1로 남아 있고요. 1 빼기 1이니까 이쪽 파트가 0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1로 없어집니다. 어떤 수의 0제곱이니까 이 전체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파트만 남는데 이게 바로 y는 1일 때 likelihood죠. 그래서 약간의 수학적인 트릭을 통해서 두 개로 경우의 수가 나누어진 식을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individual example들에 대한 likelihood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likelihood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프로덕트가 표시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객체가 생성될 과정을 독립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곱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총 n개의 관측치, 학습 데이터에 속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 이 likelihood를 전부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likelihood를 풀었으면은 지금 보시는 시그마로 표현된 요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도를 최대화한다라는 것은 로그 우도를 최대화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우리 잘 알다시피 프로덕트에 대해서 로그 씌우면 서메이션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지수가 로그 씌우게 되면 여기 앞에 이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이에 로그 값이 빠졌네요. 로그 값이 빠졌고 여기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로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최대화를 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표현식은 베타에 대해서 선형식이 아닌 비선형, non-linear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explicit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명시적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명시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최적화 알고리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포함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휴리스틱까지는 아니지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해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사실은 CS231N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딥러닝 비전 관련된 스탠포드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가린 상태로 산의 어느 위치에 이렇게 딱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각만을 이용을 해서 가장 낮은 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은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달려가면 안 되겠죠. 사방으로 발을 내딛어 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더 낮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막 뛰어가면 안 되겠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한 2발짝 정도를 가봅니다. 그 시점에서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사방으로 어디가 가장 더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인지를 찾고요. 찾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탐색을 해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만 받게 되면 여기가 가장 낮은 점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 방식의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는 내려가는 하강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하강하지 않을 것 같은 점이 바로 최적점이 된다, 최저점이 된다라는 표현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을 이제 조금 더 단순해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베타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최초에는 랜덤한 숫자를 가지고 무작위로 특정한 베타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특이한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initial weight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는 함수를 이 파란색 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미니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가 최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는 다행히도 이제 비용 함수 또는 코스트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의 우리 예시로 봤을 때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되겠지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1차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 함수의 형태에 있을 때는 그 2차 함수가 극대점 또는 극소점일 경우에는 1차 도함수가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차 도함수가 0인 베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베타가 주어졌을 때 그 베타 값을 기준으로 1차 도함수를 구했을 때 도함수 값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이니셜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1차 미분값,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그레디언트가 구해집니다. 얘는 지금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질문, 내가 현재 최적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최적이 아니라고 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적점이 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웨이트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그 함수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trial and error라는 표현이 이렇게 화살표가 한 번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려져 있는 게 조금씩 가보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또 방향 찾아서 가보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쭉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더니 그레디언트가 0이네요. 현재가 최적입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W라고 인공신경막 뉴럴 네트워크 기준으로는 W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베타 햇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지수인 베타 햇에 대해서 먼저 목적 함수, 아까 보여드렸던 log likelihood 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레디언트가 0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학습이 끝납니다. 최적화입니다.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학습을 더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이 아닌 그레디언트를 가질 때는 어떤 식으로 현재의 해를 improve 할 수 있을까요?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의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가라. opposite direction으로 가라. 그레디언트가 양수이면 해당하는 가중치 또는 미지수는 감소시켜라. 그레디언트가 음수이면 해당하는 미지수는 증가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래서 얼마만큼 가야 되나요? 잘 모르니까 적당히 가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게 해놓고 이제 수렴하기를 기도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컨버지 하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스텝 사이즈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우리의 이 학부 수업에서는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깊게 커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학 수학을 배우면서 테일러 익스펜션, 테일러 전개를 배웠을 것입니다. 델타 W,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어떤 일반 함수는 이렇게 무한 급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FW와 F1 프라임 W over 1 팩토리얼 곱하기 델타 W. 그 다음에 2 프라임에다가 2차 도함수에다가 2 팩토리얼을 나누고 델타 W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델타 W가 매우 이제 작다라고 한다면 요 텀 이후에는 이제 0으로 사라져서 얘를 이렇게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도함수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W를 과거의 W에다가 F'에 해당하는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정의해준 이 F뉴를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테일러 익스펜션에 의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함수값에다가 F'W의 제곱을 한 것에 알파만큼 배수를 하는 건데 알파는 0부터 1 사이니까 양수고요. F'W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제곱하면 항상 양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현재 함수보다 항상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개런티 해준다는 뜻이고요. 테일러 익스펜션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3 Blue 1 Brown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화를 직관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둔 자료이고요. 심지어 그 시각화를 하는 그 패키지 자체를 파이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니라 코딩으로서 만든 자료입니다. 심심할 때 한번 이 채널은 구독을 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도 굉장히 재밌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F'W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도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알파만큼 가세요. 근데 알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으로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선형 회귀 분석의 회귀식을 찾는데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쓰게 되면 점점 이게 이렇게 이 슬로프에 대해서 회귀식이 수렴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명시적인 해가 존재하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썼을 때도 똑같이 해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면서도 배우게 될 표현이라서 한번 같이 이제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설명 변수가 두 개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이 회귀식을 이제 회귀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동그라미는 설명 변수 또는 정속 변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W라는 게 결국은 베타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H는 i는 0부터 2까지 WIXI. 그러면 i가 x0일 때는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이걸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결국은 얘랑 같은 표현은 뭐냐?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1 더하기 베타 2 햇 x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해서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스 함수를 아까는 로그라이클루드를 썼지만 조금 더 이제 둘 다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로그라이클루드를 써야 되는데 직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t는 정답이고요. 그래서 1 또는 0의 값을 갖고요. y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p, y는 1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t가 1일 경우에는 y 값도 1에 가깝게 나와야 되겠고요. t가 0일 경우에는 y 값도 0에 가깝게 나와야지만이 좋은 모형이 되겠고 그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로스 펑션 또는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미지수는 W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손실함수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필요한데 사실 앞에 이제 페이지에서 식을 보시면 손실함수 자체는 W에 대한 식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제 그 미분하면서 배웠던 연쇄 규칙 또는 체인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L은 Y에 대한 함수이고요. Y는 H에 대한 함수이고요. H는 W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보면 2분의 1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앞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자면 로스 펑션은 2분의 1에 t-y의 제곱이니까 이걸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분의 1 없어지고요. t-y인데 y에 마이너스 1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l은 y-t가 돼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y를 h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수함수 미분이 돼서 fx분의 gx를 이렇게 dx분의 d 해가지고 하게 되면 fx의 제곱분의 g'(x) fx 빼기 gx f'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섞어 쓴 겁니다. 이거를 다시 그 재배열을 해서 쓴 것이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로지스틱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y1-y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h를 w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값만 나오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손실함수 l을 w라는 미지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 l을 y로 미분한 것 곱하기 y를 h로 미분한 것 곱하기 h를 w로 미분한 것을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함수 방향이고요. 이게 0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w는 과거의 w에다가 여기 라운드가 빠졌습니다. 요 미분 도함수 값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자 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가중치 또는 회귀 계수가 업데이트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뭐냐. 첫 번째 파란색 파트를 보면요. y가 실제 값이고 이 모형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해서 추정된 값이고 t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적으면 어느 정도 학습이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미지수를 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거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게 많이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게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함에 있어서 그 가중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설명 변수의 값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빨간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귀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에 대해서는 p1-p분의 다시 쓰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식을 쓰면 로그 1-p분의 p는 베타 0 헷 더하기 베타 1 헷 x1 더하기 베타 2 헷 x2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파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베타 2 헷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는 베타 1이나 베타 3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베타 2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 페이지를, 이거는 이제 그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알파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학습이 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베타가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이게 정성입니까? 불량입니까? 이범주 분류니까요. 양품입니까? 불량품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범주 중에 한 범주에 속할 확률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률 값은 x라는 설명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파트를 회귀식에 해당하는 파트를 A라고 표현을 하면 이러한 확률식은 S자 형태의 커브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갖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항상 완벽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선형성을 갖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여기에 있는 왼쪽 예시를 한번 볼게요. X축은 한 개인의 월 소득이고요. Y축은 그 사람이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할 확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서 수입이 0, 마이너스인 사람들이고요. 과외를 하거나 여러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용돈을 벌어 쓰는 사람들은 이쪽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두 케이스 모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명의로 된 집을 가질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고 수입이 점점 올라갈수록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수입이 증가하면 집을 소유할 확률도 함께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월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소득을 가진 사람이나 한 달에 100억을 버는 사람, 한 달에 1000억을 버는 사람은 자기 소유의 집이 최소한 한 채 있을 확률은 1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특정 구간 안에서는 소득과 집 소유 확률이 비례하지만 정비례하지만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설명 변수의 변화량이 확률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는 이 S자 형태의 커브를 나타내는 경우가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반대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한 범주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상이야 불량이야.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남성이야 여성이야. 결국은 한쪽 범주로 할당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원론적으로 내어주는 결과물은 남성일 확률이 70%입니다. 또는 이 제품이 불량일 확률이 75.6%입니다. 이런 식의 확률값인데 그걸 다시 0 아니면 1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걸 컷오프 또는 다른 말로는 다른 용어도 쓰이는데 threshold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threshold가 0.5인 값을 쓰게 되고요. 확률값이 0.5를 기준으로 크면은 1범주, 작으면 0범주입니다. 그런데 산업공학에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불량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제품이 2개 만들어서 하나 정상이고 하나 불량이면 그 공정은 굉장히 품질 관리가 엉망인 공정이 되겠죠. 실데이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 제품이고 극히 일부분만이 불량인 제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0.5를 컷오프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범주, 이제 1범주가 불량이라고 놓고요. 0범주가 정상이라고 놨을 때 불량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고 전부 정상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수 범주에 해당하는 확률이 낮을 때는 컷오프 값도 좀 낮춰줘야 되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컷오프 값을 높여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범주를 1범주로 정의를 하는데 좋고 나쁨이 아니라 관심을 두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제품 불량 판정 같은 경우에는 불량 범주가 1범주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관심이 있는 범주에 속하는 객체들이 관심이 없는 범주에 속하는 객체들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쪽 케이스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요. 위쪽 케이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컷오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어떤 이제 검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최대화가 되거나 또는 뭐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sensitivity나 false positive 같은 매트릭이 최대화가 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의 비용 또는 이제 기회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점으로 찾아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회계 개수를 추정하는 파트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회계 개수에 대한 해석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